그런데도 양육권 많은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며 남편의 소송을 걸죠. 도의적 명분이 없기에 100% 패소가 분명한 이서진 씨의 변론을 그는 맞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의처증 증세가 심한 사람이었죠. 두려움과 분노 외에 또 하나 심리적 현상은 투사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 말고 법정으로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우선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결혼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인드 닥터. 안녕하세요. 마인드 닥터입니다. 진료실에 와서 이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변호사와 법정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담자의 마음이 다릅니다. 의사와 변호사의 역할도 다르죠. 내담자가 정신과 의사에게 오는 이유는 남편이 징그러하게 매운데 이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견디며 살 수 있게 치료를 해달라는 경우입니다. 여성이 이혼을 원하지만 못하는 주요 이유 3가지가 있죠.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 다음 이유는 다 끝장내고 혼자 살아갈 용기가 없는 것이죠. 셋째로 남편이 이혼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드라마 하나와 그 중에 사례들을 부부치료를 하는 정신과 의사로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혼하려 하는 그 원인 유책은 배우자에게 있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이혼은 합의해도 양육권과 재산 분배에서 의견이 대립되니 법에 그 판결을 무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 신성한 이혼의 신성한님처럼 이혼 변호사는 배우자의 그 유책을 밝혀내고 의뢰자인 원고의 발임대로 이혼을 끌어내며 피고의 책임이 더 큰 것을 입증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나 양육권 분쟁에서 이기는 것이 되겠죠. 첫 회에서 이서진 케이스 기억나시죠? 유명한 방송인인 결혼 10년 차 이서진 씨는 외도의 동영상이 내연남의 의도적인 유출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으며 방송에서도 물러납니다. 그런데도 양육권 많은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며 남편의 소송을 걸죠. 도의적 명분이 없기에 100% 패소가 분명한 이서진 씨의 변론을 그는 맞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의처증 증세가 심한 사람이었죠. 매일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녀는 가는 곳의 사진을 찍어 보내며 자신의 동선을 보고해야 합니다. 집안에도 6대의 CCTV를 달아놓고 그녀의 속옷들을 매일 촬영하면서 외우고 있는 모습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의처증, 어뷰증은 왜 이럴까요? 논리적 설명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망상은 왜 생길까요?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될 거야. 예쁜 여자는 믿을 수가 없어. 저렇게 해프게 웃는데 남자를 유혹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 이렇게 두려움과 분노가 핵심 감정으로 깔려 있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 가장 아픈 사람일 수 있다고 정신과 의사는 봅니다. 성장 과정에서 초기 또 영유아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의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케어를 받지 못하고 내팽개쳐 치면 생애 초기에 엄마의 젖과 또 그 몸과 마음이 소통과 교감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이 타인을 들여놓지 못하게 되는 끔찍한 지경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의심을 거두지 않지만 행동화하지는 않죠. 하지만 만만한 아내에겐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파국에 대하여 끊임없이 염려하고 감시하며 경계하고 배우자를 질리게 해서 지옥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이 남자는 아내의 방송과 일상에 대해 수시로 쪽지에 적어서 비난하는 내용은 정말 저열하고 비열한 분노였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외에 또 하나 심리적 현상은 투사입니다. 투사란 자신이 억압하며 마음 한 구석에 욕망을 숨겨 놓았을 때 상대가 그런 욕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버리는 심리기제를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것이 바로 투사를 의미합니다. 마음속은 이렇게 투사, 불신, 두려움, 분노가 가득한데 타인에게는 예의가 바르고 사람 좋은 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진 씨의 남편도 그랬죠. 이러한 사람은 어쩌면 겉은 좋은 사람인데 타인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속마음을 열면 판도라의 상자처럼 두려움과 분노가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나치게 예의가 바르고 굽신대는 사람이면 그 마음 안에 엄청난 분노가 있을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은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판도라를 열게 되는 대상이 바로 만만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행복처방전이라는 책을 쓰면서 가족은 사랑하지만 상처를 줄 수 있는 곳이기에 우리를 되돌아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가족이 만들어지는 결혼은 남자가 오빠의 은인이라고 또 좋은 사람이라고 결혼하면
위험한 결정입니다. 또한 신성한 씨의 여동생은 남자의 그 가족을 보지 않고 그 성장 과정을 잘 모르면서 그 남자가 다정하다고 해서 결혼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연인들은 너만 좋으면 돼 하며 슬쩍 그 가정의 사회적 레벨과 경제적 정도만 확인하곤 결혼을 결정하잖아요. 슬쩍으로는 안 됩니다. 권위와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장 환경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기질을 물려받고 부모가 만든 환경에서 수십 년 만들어지는 게 사람의 인성이기에 사람은 바뀌기 어렵습니다. 파국에 이르고 비극적 결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서진 씨 남편의 경우 그 부모님이 나오지 않아 성장 과정을 짐작할 수 없지만 가족 간의 공감과 교감이 거의 없는 가정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가운 사람들이죠. 논리적이라 여기겠지만 계산적일 것입니다. 자신들은 경우가 분명하다고 여기겠지만 어쩌면 힘센 사람에게 조심하는 것일 테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편집증이 있는 분들은 머리로만 살고 가슴이 차가워 공감과 교감을 못합니다. 자신이 결혼하려는 사람이 이렇지 않은지 그 가정을 알아보고 성장 과정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부모와 가족을 아는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듣는 것이죠. 그 사람의 학교 생활사에서도 인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뒤늦게 배우자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음을 알고 역시 그랬구나 하면 늦습니다. 마인드 닥터. 신성한 변호사 여동생의 경우에는 결혼식장에서 오빠 신성한이 여기서 그만두고 집으로 가도 된다는 농담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몰랐던 것이죠. 부자이지만 삭막한 집안, 그 다정해 보이는 신랑이 사실은 엄마의 아들이었죠. 이 남자를 뺏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악한 여성이 있었지만 결혼식장에서 며느리인 신성한 여동생에게 착하면 큰일 난다고 했던 시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마음이 어린 신성한 여동생은 독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 재발가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시어머니가 있죠. 신성한 변호사 건물에 청소부로 일하시는 여사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결혼부터 수십 년간 함부로 대하여 왔습니다. 손녀들까지 할머니의 횡포에 어머니를 보호하려 애쓰지만 정작 그녀의 남편은 어머니의 언행이 횡포 수준임을 알면서도 제지를 못하고 아내의 방패가 되지 않아 왔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산 호르몬이를 아내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우리 정서로 여겨왔습니다. 드라마는 묻고 있죠. 어머니의 말을 다 따르는 것이 효인지 어려운 것을 회피하며 습관과 관성대로 부모의 순종이 쉬운 일이죠. 자식 도리만 생각하는 것, 남편 역할만 생각하는 것 쉬운 일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이 있죠. 쉬운 것과 어려운 것 중 무조건 어려운 것을 실행하는 것이 답이라고요. 환갑이 다 되어가는 가장이 어린아이처럼 엄마 말을 따르는 것은 쉽습니다. 아내가 더 만만하니까요. 일단 양쪽 입장과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 후 양쪽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내에게 지나치다면 어머니의 태도를 바꾸도록 말씀드려야 합니다. 팔불출 소리를 들어도 집안이 좀 시끄러워져도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해도 자신과 가족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그 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겠죠. 이런 것을 잘 하는 남성들을 보면 경직된 모습이 아니더군요. 단호하면서 또 잘 달래고 유연하게 여러 전략을 사용하면서 가정을 통솔합니다. 고생한 어머니들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윗사람들을 모시며 화병이 날 정도로 다 참으며 자식만 보며 살기에 감정에 치우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다소 만만한 딸에게 억눌린 감정이 튕겨나가고 며느리에게는 더욱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로서 괴로웠던 시절을 겪은 선배로서 며느리를 공감하고 배려할 때도 있겠지만 아들의 엄마로서 며느리를 경계하는 심리가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물에 어머니와 아내가 빠졌을 때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겠다는 남자들은 새로 구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하나뿐인 천윤이라는 이유를 댔죠. 요즘 젊은 남성들은 아내를 먼저 구해내겠다는 그 이유로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글쎄요, 자신의 선택이 최고의 가치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이도 잘 공감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어머니와 아내 중에 하나를 택하겠다며 비장한 결심을 하는 것은 스스로 물에 빠지는 우매한 모습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아들을 또 아내가 남편을 막다른 곳이나 벼랑으로 모는 것도 파국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지옥에서 서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들은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가 건강한지 알아내야 하고 남편은
아내와 자신의 부부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의 평가와 조언을 좀 청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자신의 갈등 해결 방식이 건강한지 전문가를 남편과 같이 찾아가서 상담을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문제도 스스로 진단하지 잘 못할 뿐더러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배우자도 사실은 한 측면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며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신성한 결단이 아닙니다. 이혼 숙려 기간 동안 설령 미성년 자식이 없더라도 조정 과정에 전문 상담과 치유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파탄난 관계를 법 전문가들만 조정 노력을 하는 것은 그 한계가 분명하니까요. 옆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두 사람의 소통 방식이 갈등을 더 초래했는지 깨닫는다면 이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의 남편이 아내의 남자가 아니고 엄마의 아들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어리석은 남자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상담에서는 성장 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부모가 아들과 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봅니다. 아들이 어떤 정서 상태인지 어떤 컴플렉스와 선입견이 형성되어서 갈등 해결을 하는 어떤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졌는지를 통찰하도록 돕게 됩니다. 파국을 극복하고 누구든 물에 빠뜨리지 않고 또 벼랑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자신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는다면 헤어지지 않고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 말고 법정으로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우선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결혼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인드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